288페이지에요. 19번 문제 볼게요.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어요. 우선 변제라는 것은 저당권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부여된 순서, 거기에 따라서 변제받아 가는 건데요. 자, 1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저당권자는 물권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지요. 저당권자는, 그죠? 채권자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채권자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우선 변제받는 것이고, 여기는 이게 보장되는 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그럼 일반 채권자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경매권이 보장되는 저당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채권자 지위에서,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본다면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요, 집행 권한을 받은 다음에, 이거 뭐예요?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하라 청구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채무이행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죠. 이때 강제 집행은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경매권은 이것을 보통 임의경매라 그래요. 임의경매. 이 임의경매는 어디다 하나요? 저당 목적물이 해야 돼요.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의미를요,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장되니까, 이건 우선 변제가 보장되니까, 여기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죠. 우선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이다. 2번, 저당권자는 저당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에 의한 저당 부동산에 대한 간접집행을 막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요, 일반 채권자가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일반 채권자는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죠.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채무자 재산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당 목적물을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누가 먼저 받아가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일반 채권자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3번. 선순위 저당권자의 변제 충당하고 잉여가 없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요, 경매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후순위 권리자가요, 아무런 경매했더라도 돈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경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국세는 어떤 거예요? 당해세라고 특정되는 채권이에요. 국세 중에서도요. 그게 뭐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채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죠. 국세 아무거나 이렇게 우선하지는 못합니다. 5번. 저당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는, 이게 바로 그거죠. 당해세. 이 당해세가 뭐냐? 당해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뭐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예컨대, 그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라고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죠? 그렇죠? 이게 우선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20번.
갑은 이미 병의 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 주택을로부터 2009년 4월 1일 보증금 1억 원의 임차에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2010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9년 6월 12일 정의 을에 대한 5천만 원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년 8월 6일 다시 무의 2번 저당으로 설정되었다. 2010년 10월 8일 무의 저당으로 실현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면 병과 무의 채권은 각각 1억 원인 경우에 옳은 것은 했죠. 이걸 정리를 할 줄 있어야 돼요. 을 소유 주택이에요. 이게 X주택이죠. X주택이에요. 여기 제일 첫 번째 이미 병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한 거죠. 임차. 이 사람은 언제 이사 들어왔죠? 2009년 4월 1일부터요. 보증금 1억 원이에요. 그죠? 여기에 보증금 1억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정이 여기에 가압류했죠. 정이 가압류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5천만 원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그 가압류는 날짜가 2009년 6월 12일이네요. 여기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무가 2번 저당으로 설정하죠. 또 우리 돈이 필요했나 보죠. 그래서 무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이게 2009년 8월 6일이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돈을 받을 때가 되는 무가요. 돈을 안 주니까 이것을 경매한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A가 가져갔네요. A가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뭐 매수인이라고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지금은 매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락 받았을 때 요 돈이 얼마나 나왔느냐. 경락 대금이 2억 3천만 원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대요. 자, 병과 무의 채권액은 1억이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1억 채권. 여기도 1억 채권. 이렇게 있대요. 자, 경매했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매에서 경락되었다라고 하면 이 건물 위에 있는 을로부터 A로 소유권 이전됐을 때, 경락대금 완납해서 소유권 이전됐을 때 이 위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 소재주의. 담보물권 소멸. 그러면 이거 소멸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소멸해야죠. 이렇게 소멸합니다. 자, 소멸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이 임차인의 임차권 존속하는가? 이거는 존속하는가? 가압류 등기 라는 것이죠. 이때 기준 권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죠. 당해 부동산 위에 있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 권리로 삼는다. 여기에요. 이게 제일 기준 권리입니다. 병의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기준이 돼서 이거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존속, 이거보다 뒤에 있는 등기는 소멸.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거는 소멸돼야 돼요. 대항력 없어요. 가압류 등기 이것도 소멸해야 돼요. 등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A라는 사람은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당권 등기 없어지죠? 임차인에 나가야 되죠? 임차 대항력 없으니까 가압류 등기 없애버리죠? 저당권 등기 마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지죠. 따라서 이 건물은 깨끗한 건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돈 받아내는 게 문제겠죠? 순위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 병의 저당권 1순위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우선되어 있다면, 이 확정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2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요, 가압류되어 있는 이 사람의 권리는요,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후순위 무와 동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 정은 요 금액과 무의 1억 원 채권은 동순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둘이는 동순위라고 했죠. 가압류가 먼저 돼 있었고 저당권 그 다음 왔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이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이 사람한테 지금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 있구나, 채권자가. 이렇게 되니까 선순위로 먼저 돼 있는 가압류 등기는 그 뒤에 된 저당권과 동순위로 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틀렸죠.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요, 1억 원 가지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냐? 병보다가? 아니죠. 얘가 1순위예요. 보증금 1억 원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더라도 병보다는 뒤에다, 그죠? 3번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거죠? 이 저당권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뒤에 있는 것은 소멸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의 임차인은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줘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A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이네요. 3번. 4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갑은 경매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람은요, 갑이요, 이 사람요, 대항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당 참가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확정일자 받았으면 순위에 따라서, 그죠?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채권 넘어가 버립니다. 보장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렇네. 다만 여기서는요, 대항력은 없어요. 이 병이 선순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저당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권리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대항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이거는 틀린 것만 좀 볼게요.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지상 건물의 법률 관계가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저당을 설정된 후에 을이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 판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시행되어서 경매가 돼버리면 토지 소유자 경락인이 될 것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 될 거 아닙니까? 건물 소유자 을이 샀으니까. 그럼 을과 저당권 실행으로 해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됐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지상권 36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은 그대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자, 22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이것도 역시 틀린 것만 좀 보겠습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토지 소유자 저당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제3자 이래 되면요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없죠. 일괄 경매를 행사하려 그러면 나대지인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난 뒤에 그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만,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죠.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로 존재할 때, 그때 경매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했어요. 따라서 1번 틀렸다.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린 질문만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구제 방법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침해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손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청구를 하면 되겠죠. 침해자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은 인정되죠. 그러나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청구를 할 수 있죠. 보충 청구요. 저당물의 보충 청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돼요. 보충 청구.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에서 저당물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을 때 보충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한 이익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의 담보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을 때는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서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변제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당권 침해가 있을 때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다만 이 보충 청구할 때는 즉시 변제 청구를 함께 행사하면 안 돼요. 보충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행사할 수가 함께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행사해야 돼요. 보충 청구만. 보충을 해버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 청구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보충 청구해버리면 지금 당장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뜻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기까지 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란다라는 의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함께는 그죠. 따라서 보충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행사할 수 없고 즉시 변제 청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행사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걸 지금 23번에서 묻고 있죠. 그래서 4번에요. 담보물 보충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또는 즉시 변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저당권의 처분 소멸인데요.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그러면 피담보 채권 함께 양도해야지죠.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한테 저당권도 함께 넘겨줘야 됩니다. 이때 양수인이 저당권 취득하려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민법은 저당권의 처분에 있어서 부종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죠. 이 채권을 양도하고 또 동시에 저당권을 분리하면 안 되니까 저당권의 양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전해 줘야 돼요. 이전. 그러면 저당권 양도에 합의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채권 양수인한테 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수인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저당권이 이전된다는 것이에요. 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종성이잖아요. 이 채권이 있어야 저당을 붙어 있다. 부종성. 그 다음에 양도하면 이것도 양도돼야 한다. 수반성. 이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종성 예외 인정할 수 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25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로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없다 했죠. 저당권에서는 침해가 된다 해서 야, 내 저당물 반환하세요. 이렇게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권. 자, 2번.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이제 경매하는 거죠.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전세권 설정돼 있고, 전세권이 먼저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저당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상태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다. 행사되면 원칙은 이 전세권은 존속합니다. 이렇게 경매 행사했더라도 이거는 존속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저당권, 뒤에 만드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니까 선순위잖아요. 선순위니까 이것은 존속합니다. 다만 이 저당권 행사할 때 이 전세권은 경매권 행사에 여기에 배당 순서에 나 배당 받아 나가겠습니다. 참가를 해버리면 이때는 뭐예요? 전세권을 나는 끝내고 돈 받아서 나겠다. 전세권 받아서 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당 참가를 해버리면 이 전세권은 함께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자, 전세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이 가능하죠. 전세권 위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기간.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해 버립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이미 소멸했습니다. 이 근거는 187조에 등기 말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당권은 뭐예요? 행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여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것이 이제 3번이겠네요. 4번.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행인수죠. 이행인수니까 이때 저당을 시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게 옳은 질문이에요. 제3취득자가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3지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행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인수는요, 채무 자체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채무자는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제3취득자한테 재산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진 것에 대해서 물상보증인은 다시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 자, 을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없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 위에다가 건물 지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갑. 근데 건물 소유자는 병. 그러면 저당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괄 경매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저당권은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제 같이 변형물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예외적으로 물상 대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죠. 존속할 수 있죠. 2번 피담보 채권의 시효 완성 소멸하면 그러면 부종성 때문에 소멸해야 합니다.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면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소재주의로 인하여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을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은요 지상권과 소유권이 혼동이 생겨서 지상권이 소멸돼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으나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혼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상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지상권이 존속하게 되면 저당권도 존속하게 되죠. 따라서 4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혼동의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때는요 저당권과 소유권이 혼동해서 소멸해버리죠. 제3자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당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귀속했으므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이죠. 이게 5번은 혼동입니다. 자, 공동저당권을 좀 살펴볼게요. 29번 다음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 옳은 것을 냈는데 공동저당은요 부동산 개수만큼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여러 개 존속하게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공동저당권이라고 하죠. 공동저당권 여기는 첫 번째는 동일 피담보 채권이다. 두 번째, 수개의 부동산상의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수개의 저당권이 되겠죠. 여러 개 부동산마다 개별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여러 개 성립하니까 그러면 수개의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일치됩니다.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을 갖게 되는 채권자 이런 경우는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이때 동일한 피담보 채권은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되죠.
이 수개의 저당권에서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게 공동저당이죠. 자, 옳은 것은 1번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 수는 같습니다. 2번 공동저당은 각 저당권이 그 목적물 위에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이게 이 수개의 저당권이요,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고 시간을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틀렸죠. 3번 공동저당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 소유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여기에 이 물건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요. 이 소유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소유자는 채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이어도 무방하고 이 무상보증인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공동저당에서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일괄 경매를 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공동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은 동시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시에 배당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선택 자유예요. 선택이 자유예요. 이 둘 중에 동시 배당할지 순차 배당인 이시 배당을 할지 이것은 자유롭게 공동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공동저당의 경우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시 배당을 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동산 대금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서 자기 채권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불가분이 아니라 가분이죠. 나누어서 변제받아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시 배당을 할 때는 부동산의 대금에 비례해서 분담을 해서 자기가 배당을 받아 나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안분 배당이라 그래요.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시 배당할 때는. 자, 이런 내용들로 정리해 두십시다. 자, 30번에 공동저당에서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4번 공동저당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해야 하고 목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정하여 저당을 실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죠. 이 원리를 꼭 알아두세요. 이게 동시배당, 이시배당 선택이 자유롭다. 이거요. 공동저당권자는 당의 부동산 전체를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경매를 차근차근 해서 여기서 배당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 4번이 틀린 질문이죠. 5번 질문 같은 건 알아두세요. 판례니까. 공동저당 목적물 중에 어느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 부동산은 따로 경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여기도 역시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공동저당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죠.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하와 관계없이 언제나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명하여야 한다. 이랬죠. 자, 이게요. 당의 부동산 대금에 비례해서 자기의 채권을 나누어 분담 받아내는 것은 언제 한다 했죠? 여기에요. 동시 배당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했어요. 동시 배당.
그러니까 순서, 동일한 순서, 동시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받겠다라고 할 때만 반드시 이렇게 안분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야 합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데 이시배당이요. 이럴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채권을 얼마를 변제받을까를 정하는 것도 공동저당권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요. 이시배당의 경우는요. 채권 분담은 자기 임의적 선택이다. 채권 분담액 결정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시배당의 경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해 놔줘야죠. 자,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요. 뭐 32번도 한번 볼까요? 32번. 공동저당 제도에서 옳지 않은 것. 이건 다 한 보죠.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자, 1번. 이시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에도 대위권이 있는다. 자, 여기는 대위란 것은 뭐냐면 1번. 이시배당의 경우에는요. 후순위 담보권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책이 보호 방법이 뭐였냐? 바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대위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요. 이시배당에서는 대위권 인정해요. 이 대위권은요.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변제받았든 전부 변제받았든 관계없이 일단 이 대위권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번 이야기예요. 1번. 그래서 옳은 이야기예요. 후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위권 자체를 인정한다. 이 대위권은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대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민법이 보장해 줍니다. 후순위 담보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시배당에서 문제되거든요. 자, 1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공동저당은 저당권 설정 계약 시에 포함된 목적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저당권 설정 계약 후 다른 목적물을 추가로 공동저당에 편입시킬 수 없다. 틀렸죠. 요 2번은요. 보세요. 요 저당권, 공동저당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도 가능하겠죠? 추가.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해서 저당권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추가적 공동저당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인정합니다. 인정. 추가적 공동저당도 인정한다. 추가하는 것도. 3번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요거는 뭐냐면 특히 이시배당의 경우에요. 이시배당의 경우에 후순위 담보권자하고 만약에 공동저당 목적물 속에 물상보증인이 있다. 즉 다른 말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제3자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상보증이 존재하고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에 공동저당권자 뒤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 그렇게 되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권이 인정되죠.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거기서 몽땅 변제받아 가버리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담보권 자체가 소멸되면서 소재주의 때문에 소멸되면서 변제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 변제를 못 받은 것을 뭐 한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다른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가지고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어요. 먼저. 이게 대위권이에요. 그럼 문제되는 게 뭐냐? 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경매를 통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 다 받아가 버렸다. 변제 다 받았다. 라고 하면 이 공동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당권도 있잖아요. 근데 변제를 다 받아갔으니 선순위는 다 받아갔으니 이때 후순위 담보권자가 내가 그러면 너 대신에 내가 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내가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아겠게. 이렇게 행사하는 게 대리권인데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내 소유물을 자기가 돈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후순위 담보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경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여기에는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돼요. 후순위 담보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 대위권입니다. 대위권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판례는요.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판례는 과연 물상보증인 소유권과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을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기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언제나 물상보증인을 우선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민법상의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하러 못 들어간다 이러냐는 거예요. 대위하러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물상보증인 우선설, 우위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4번 4번 보세요. 3번이죠. 3번 옳은 질문이다.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3번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저당권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받는 경우에는 언제나 분담하자 했죠. 요거죠. 동시 배당을 할 때는 그렇죠? 동시 배당할 때는 부동산 대금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그죠? 그 비율로 분담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언제나 그죠? 5번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동시배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였어요? 동시배당을 할 건지 이시배당을 할 것인지는 누구라고요? 바로 공동저당권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경매해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 이시배당을 통해서. 이거 한 개만 경매해가지고 배당받아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공동저당권자야. 근데요, 굳이 그냥 나는 다 건물, 토지 다 경매해가지고 나는 분담받아갈래. 이걸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 선택을 자료하는 이 말 용어들을 꼭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 좀 보죠. 근저당 34번 보겠습니다. 근저당은요, 가장 큰 특징이 피담보 채권이 담보되는 채권이 증감 변동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근저당에서는 우선 변제받는 금액은요, 범위에 관한 약정을 합니다. 이게 왜 채권액이 막 증감 변동되니까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정하는 거예요. 야, 이 부동산으로부터 경매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을 금액은 5억이다. 이렇게 정합을 해줘. 이걸 뭐라 하냐?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약정합니다. 약정하고요. 이것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채권 최고액. 이게 바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채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막 증감하다가 딱 정해지고 나면 나중에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우선 변제받고 그거 초과되는 것은 우선 변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약정하고 등기에도 해놔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보죠. 피담보 채권 확정해야 되잖아요. 시기가 아닌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판례를 모아놓은 것이니까 정리해 두세요. 아닌 것은
5번에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경매 신청한 때가 아니고요. 근저당권자가 그 경락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35번 근저당권에서 잘못된 것은 1번 판례. 이거 35번 내용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 그대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해요. 거기에 2번 보시죠. 틀린 것.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면 존속기간은 변경할 수도 있고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어요. 다 변경할 수 있어요. 당사 합의해서 다 변경할 수 있고, 다만 최고액에 대해서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등기부상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 최고액에 변경하더라도 제3자한테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나 최고액 변경은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반드시 전부 다 알아둘 것.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그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6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큰 그로스예요. 따라서 옳은 지문이죠.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그러면 근저당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여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확정액을 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돈 받을 채권액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등기부상에 있는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이랬을 때요. 자, 채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전액을 변제해야만 전액 변제는 이거죠.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만 근저당권 등기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자죠. 또는 제3취득자, 즉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요. 이 사람들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요. 최고액 변제만 하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되어 있는 최고액을 초과했다. 그럴 때 근저당권을 없애버리려 그러면 근저당권을 그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에서 근저당 등기를 말소시켜 버리려 그러면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설정해 줬다라고 할 때는 그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 돼. 전액 변제해야 돼. 요것을. 근데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요. 그 자기 부동산에 최고액이라고 등기되어 있잖아요. 요 등기되어 있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요. 그러면 근저당 등기를 없애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36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좀 봐두셔야겠습니다. 반드시. 37번.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확정해야겠죠. 왜? 채권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시켜야 갚을 거 아닙니까? 2번.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운임법상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죠. 3번.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취득자예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3취득자는 최고액을 변제해버리면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 소멸한 때는 근저당권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4번 부종성 완화. 이게 바로 4번입니다. 5번 포괄 근저당권도 유효하나 일정한 기본 계약 없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게서 담보하는 포괄 근저당을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판례가요. 이렇게 당신 회사와 우리 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이 부동산으로부터 50억 범위 안에서 내가 우선 면제받을게 하는 포괄 근저당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포괄 근저당 이런 것이 은행권에 주로 금융권에서 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회사와 은행 간에 이러한 포괄 근저당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것은 우리 판례가 유효하다 했어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채권 최고액을 확정해놨기 때문에요.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변제받을 범위를 정했다, 확정했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물권법에 관한 해석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